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피엔스와 AI에 대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서 발간한 컴마라는 매거진에 썼던 글을 강연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인간 지성의 최후의 보루라는 글이었고요. 그리고 챕터 1번이 인간은 불리기로 태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글 전문은 제가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썼던 글 중에 제일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천생 불리기로 태어난다. 생후 2개월이 된 아기들도 배경에서 물체를 분리할 줄 안다. 망막의 시세포를 건드린 빛은 시신경을 지나면서 위계가 생긴다. 어떤 빛은 주인공이 되고 어떤 빛은 조연이 된다. 모네의 해돋이라는 작품 아시나요? 이 작품은 인상주의 작품답게 그저 물감 얼룩에 지나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는 어떤 물체는 주인공이고 어떤 물체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무엇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뭔가 연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엄청난 분류기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우리의 뇌를 옆에서 본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는데요. 고양이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의 언어를 관장하는 뇌 영역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엉덩이 부분에는 소뇌가 있고요. 고양이 꼬리 부분에 놀라운 기능이 또 숨겨져 있는데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은 신경세포를 건드려서 전기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요. 일단 V1이라고 불리는 시각피질, 머리 뒤통수까지 그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 신호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하나는 머리 위쪽으로 가는 신호고 하나는 머리 옆으로 지나가는 신호가 되는데요. 머리 위로 가는 신호는 어디 패스웨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가 휙 지나갔을 때 어디에 물체가 지나갔구나. 그리고 무엇 패스웨이가 하는 일은 그것이 낙엽이었구나, 고양이였구나, 비닐봉지였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고양이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FFA라는 영역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대상을 판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 얼굴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뭔가 물체 파악이 되시나요? 다들 갸우뚱 하고 계신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죠? 네. 이 그림은 척 클로스라는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2008년에 서울에서도 전시를 했었는데요. 저도 서울까지 올라와서 전시를 보고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 척 클로스라는 화가는 안면 실인증,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 FFA에 있는 영역이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었던 거죠. 구글에서 척 클로스를 쳐보시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척 클로스라는 화가는 집요하게 얼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명인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자신의 조카도 있고 자화상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을 인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전은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비엔날레를 여는데 그때마다 과학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를 열어요. 2014년 비엔날레는 더 브레인 전시였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작품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인데요. 클라우드 페이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구글에서 클라우드 페이스를 쳐보면 이런 사진들을 무수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우리 사피엔스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분명히 얼굴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아닌 것을 알아도 얼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분명히 오작동이라는 것이죠. 얼굴이 아닌데 얼굴이라고 판단, 얼굴로 생각해버리는 것은 분명히 오작동인 거죠. 너무나 민감해서 조금만 얼굴 같아도 얼굴로 인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도 밤하늘을 보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신화와 전설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세상을 색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색깔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속성이 아닙니다. 빛의 파장일 뿐이죠. 하지만 삼원색을 보는 동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강아지들도 삼원색을 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강아지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 같은 환경에 있지만 서로 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색은 기호일 뿐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로지 명암이다. 네. 자,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공지능이란 말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991년에도 금성 OK 세탁기가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 광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의 인공지능과 지금의 인공지능은 많이 다르겠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1950년대부터 그 말이 만들어졌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인 기계학습이 널리 활용되었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가 불과 10년 전, 2010년경에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와서 지금처럼 많은 문제를 새롭게 도전하고 있고요. 딥러닝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선구자가 계셨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의 페이페일리 교수가 이미지를 수십만 장을 모아서 그 이미지마다 정답을 쓰게 한 거예요. 몇천 명의 사람이 그 일에 기여를 했고요. 그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회를 엽니다. 인공지능 팀이 출전해서 이 그림의 주제, 핵심어를 맞히는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5개의 답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았다고 해주는 시험 문제입니다. 틀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저 그림의 정답은 체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리라고 정답을 써놓은 것이죠. 인공지능의 답안은 5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95%의 확률로 달마시안이었어요. 틀렸죠. 그렇지만 이 그림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동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뭔가 알쏭달쏭 하신가요? 이 문제 정답이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마다가스카르 캣이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답안은 5개가 있었습니다. TT인들이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답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구글링을 해서 이 동물이 마다가스카르 캣이 아니라 리머라는 여우 원숭이의 일종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인공지능의 답을 볼까요? 스쿼럴 먼키, 스파이더 먼키, TT인들이 하울러 먼키, 전부 다 원숭이의 이름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아예 답안 자체가 틀려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00문제 100점을 맞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니와 의미도 없다.
이런 문제를 푸는 대회에서 2010년부터 출전팀들의 성적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1위 팀의 성적이 70점대의 답부어가 있었을 시기에 딥러닝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때 10점 정도의 격차를 벌리고 압도적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죄다 딥러닝으로 출전을 하게 되고요. 같은 그래프를 거꾸로 그린 것입니다. 1위 팀의 성적만을 가지고 틀린 개수,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죠. 2011년부터 1위 팀 성적이 점점점 좋아지는데 격차가 가장 크게 차이 났던 이 구간이 딥러닝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 딥러닝을 사용한 팀들이 우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점선이 뭘까요? 이 점선이 바로 인간의 능력입니다. 100문제 중에 95점을 맞는 게 인간의 능력이라면 2016년에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100문제 중에 2문제밖에 틀리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는 게 애초에 목표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수렴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대회가 폐지됩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던져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물체를 판별하고 얼굴을 인식하고 그런 분류기로서의 기능을 점점점 성능을 높여왔고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분류기를 속일 만큼 리얼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좀 전에 제가 사람의 얼굴 인식기, 얼굴 분류기가 얼마나 민감한지 시시각각 작동하는 그 분류기가 엄청나게 좋은 성능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너무나 민감해서 오검출하기도 하는 그 분류기를 속일 수 있을 만큼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아이의 얼굴을 여러 가지 스타일로 조합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건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애틀에 있는 저희 동료가 젊은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인데요. 이미지 편집 기술입니다. 이 이미지를 고치고 싶은 부분을 싹 지운 다음에 낙서를 하면 그 낙서한 그대로 이미지가 편집이 되는 것이죠. 선글라스를 벗기고 눈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헤어스타일을 바꿔주고 눈화장을 짙게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같은 기술인데요. 저 남성의 머리 부분에 이렇게 낙서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 여성의 헤어 부분에 귀걸이를 그려 넣었더니 귀걸이를 만들어서 제 위치에 달아줍니다. 다시 한번 피카소의 말을 상기해 볼까요? 색깔은 기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찍어둔 흑백 사진을 인공지능이 컬러로 만드는 기술이 가능해졌는데요. 2016년 알파고에 해에 만들어졌던 기술입니다. 1925년에 개봉했던 잃어버린 세계라는 흑백 영화를 1968년에 찍어뒀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공포 영화를 컬러 영화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저 1909년에 촬영한 저 사진을,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고자 했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옛날이라고 해봐야 불과 5년 전입니다. 2015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포토샵 아티스트들이 레이어 따고 색깔 입히고 레이어 따고 색깔 입히고 수많은 반복 작업 끝에 자연스러운 색깔을 만들어냈어야 했을 텐데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각각의 픽셀이 가져야 되는 색깔, 픽셀, RGB, 색상표를 각각 하나씩 할당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그림이 자연스러운 장면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여드린 바 매 순간을 분리기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와 AI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